2023년의 어느 봄날, 부산에서 20대 초반의 여성이 또래인 20대 여성을 무려 100번 이상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처음 만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시신을 훼손해서 일부는 캐리어에 담고 일부는 그 자리에 두었죠. 경찰이 왜 피해자를 죽였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을 했습니다.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아침, 한 20대 여대생이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과외를 하던 대학생이었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새로 들어온 과외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학생에게 가르칠 내용을 정리하고 교재를 준비했죠. 오후 5시 4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늘 연 피해자 앞에는 단정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새롭게 과외 신청을 했던 그 여학생을 피해자는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3일 전인 5월 23일, 이 여대생은 과외 앱에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딸의 영어 과외를 구한다는 학부모였습니다. 거리가 멀어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라는 사람은 시범 수업만이라도 해달라고 딸이 먼저 가서 우선 상담만 받으면 안 되겠냐고 계속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승낙하게 되었죠. 그렇게 피해 여성의 집에 가해 여성이 과외받을 학생으로 위장해 들어오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갑자기 가해자는 교복 속에 숨겨둔 흉기를 꺼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며칠 전 인터넷으로 교복을 구입했고 흉기도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던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도망칠 곳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원룸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일방적인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려 110회의 자창, 목에 큰 정맥과 가슴의 허파를 관통한 치명상, 범행 후에도 소름 끼치는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폰을 챙겼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되려는 것처럼 말이죠. 이후 7시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을 4차례나 왕복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집에 들러 캐리어를 가져왔습니다. 오후 9시에 마트 2곳을 돌며 범행 도구를 구입했습니다. 칼과 락스, 비닐봉지와 청소도구, 구매에 걸린 시간은 단 10분. 마치 쇼핑 리스트를 미리 작성해둔 것처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오후 10시 30분에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시신 훼손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자정을 넘어서까지 그 끔찍한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밤늦게 시신을 훼손하여 캐리어에 시신 일부를 넣고 27일 새벽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3시 10분경 한 택시기사가 20대 여성 손님을 태웠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탄 젊은 여자는 이 시간에 뜬금없이 황산공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낙동강변의 공원이었죠. 새벽 3시에 젊은 여자 혼자 캐리어를 들고 인적도 없는 강변으로 간다는 것, 공항도 아니고 도심도 아니고 주거단지도 아닌 곳으로 향한다는 것, 택시기사는 불안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도착한 승객은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캄캄한 숲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캐리어를 힘겹게 끌고 가는 모습이 역력했죠. 택시기사는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 때문이었습니다. 약 20분 뒤에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까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무거워 보이고 끌기도 힘들어했던 캐리어가 분명히 가벼워진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다시 돌아와 택시에 다시 태워달라고 했는데 그때 택시기사는 확신했습니다. 캐리어 안에 무언가를 버리고 온 것, 그리고 그것이 평범한 물건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경찰이 도착하여 캐리어를 열었을 때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체포된 여성은 경찰에게 핏자국이 자신이 하혈한 흔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그녀를 이송했는데 산부인과에 도착하자 그녀는 의료인들에게 아이를 낳았지만 생활고로 그 아이를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 검사 결과 그녀는 출산 경험조차 없었습니다. 끝없는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23살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무려 100번이 넘게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어 유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는데 앱으로 접촉한 사람이 무려 54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2월부터 시작된 인터넷 검색 기록, 살인, 시신 없는 살인, 완벽 범죄, 시체의 백고라 기간,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은 모두 범죄 관련 소설들이었습니다. 타겟을 정하는 기준도 명확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나 신체적으로 제압하기 쉬운 사람, 이번 사건 전에도 2번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중고거래 앱을 통해 만난 사람들 중 만만해 보이는 대상들을 골랐지만 자신이 원하는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없게 되자 범행까지 이어지지 못했고, 세 번째 타겟이 바로 이 또래 여대생이었던 것입니다. 가해자의 이름은 정유정, 1999년생, 당시 23살,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그녀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휴대폰 포렌식 결과 저장된 연락처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통화 기록도 메시지도 거의 없었습니다. 5년간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웃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가끔 문을 세게 쾅 닫는 소리만 들렸지 평소에 마주쳐도 인사 한번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해도 대꾸도 없었으며 얼굴이 늘 어두웠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친구들의 기억 속 정유정은 교실 커튼 뒤에 숨어있기를 좋아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도 없었고 표정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다가가려 계속 노력해도 전혀 반응이 없자 결국 포기했다고 했죠. 특별히 괴롭힘을 당한 것도 아니었다고 했는데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정유정은 골프장 캐디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이력서에 그녀는 활발하고 사람 상대하는 일을 좋아한다고 적었는데 막상 면접을 보러 면접장에 와서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면접관이 질문을 했을 때도 대답조차 하지 못했죠. 당연히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자 그녀는 그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욕설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정유정은 또한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대상이 영어과의 교사였던 것을 미루어 보아 전문가들은 영어를 잘하는 또래에 대한 동경과 질투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에 대한 감정이 잘못 발현되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유정은 화차라는 영화를 반복해서 봤다고 하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타인을 살해하고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범행 후 피해자의 옷을 입고 피해자의 신분증을 갖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나온 행동을 한 것으로 보아 그 영화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유정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평소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즐겨봤다. 범죄 관련 서적을 여러 번 대출했다고 말이죠. 또한 살인이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고 살인을 실제로 해보고 싶어서 그랬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단순한 호기심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사이코패스 검사가 이어졌는데 연쇄살인범 강우순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검사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죠. 또한 정유정에게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징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폐적 성향과 사회적 고립의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는 행동에 설명이란 건 사실 없다. 사이코패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순환 논리에 불과하다. 2023년 11월 24일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다. 사체 손괴 및 묘기 계획까지 세웠다. 정유정은 1심 때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2심에서는 무려 46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열심히 살아온 딸을 잃은 피해자 유족의 심경은 정말 아무리 말로 표현하려고 해도 절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을 것입니다. 고립된 채 쏟아지는 자극적인 컨텐츠에 중독되어 현실 감각을 완전히 잃어가는 사람들. 정유정 같은 미친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 미쳐가는 사회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살아가는 것이 계속 가능할까요? 이 미쳐가는 사회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